적막한 밤, 기괴한 소음이 울려 퍼집니다. 뭔가를 자르는 듯한 그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것은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길에 누가 가방을 버리고 갔어요. 열어봤더니 걸건 게 피 같은데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아무튼 빨리 와보세요. 신고자는 무슨 가방인가 싶어서 발로 툭툭 밀어왔대요. 뭔가 묵직한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 지퍼를 열어봤죠. 그런데 확 풍겨오는 역겨운 냄새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사망한 건가요, 그럼? 당시 저희 강력팀이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가방의 높이는 90cm 정도였어요. 겹겹이 쌓인 부직포와 비닐을 모두 벗겨냈더니 알몸 상태인 남성의 시신이 상반신만 들어있었습니다. 어우, 너무 잔인하다. 변사자는 40,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었고요. 성기 바로 아랫부분 허벅지부터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럼 두 다리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절단된 부위의 조직과 뼈에 일정한 간격으로 톱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기톱 같은 도구를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혹시 또 훼손은 없었나요? 상반신에 총 26곳의 찔린 상처가 관찰됩니다. 치명적인 건 등과 목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칼이 등을 관통하면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간이 손상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거.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가 인천에 거주하는 51세 김현상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김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나흘 전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아내였습니다. 김 씨의 직업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였는데요. 사업 관련 면접을 보러 서울에 간다고 했고 5월 26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차를 타고 외출한 거예요. 그날 오후 5시 40분에 문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늦지 않게 집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밤 11시 23분경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다음 날 아침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기지국을 확인했는데요. 경찰과 가족들이 가보니까 파주의 한 자동차 극장 앞 도로변에 김 씨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누군가 뒤지는 흔적이나 혈흔도 없었습니다.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집에서 출발하는 과정부터 쭉 찍혀 있었는데요. 이분이 갓길에다 일단 차를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랙박스 전원을 본인이 스스로 끈 겁니다. 그치? 경찰은 도로의 CCTV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갑니다. 시신이 유기된 곳에서 40m 정도 떨어진 건물에 가방이 버려진 담벼락 쪽을 비추는 CCTV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그냥 시커먼 화면만 계속 보이는 상태였어요. 진짜 안 보인다. 네. 계속 돌려보고 있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포착이 됩니다. 시신이 유기된 담벼락 앞에 차를 세우더니 7분 뒤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시신이 든 가방을 버리고 간 거는 거의 맞는 거죠. 운전자가 누구였어요? 문제의 차량을 역추적하다 보니 다른 CCTV에 차량 옆면이 또렷하게 찍힌 거예요. 근데 후배가 이 차량을 보더니 국산차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C사의 차량이더라고요. 이 차의 번호도 모르고 소유주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수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7779번인 사람과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게 나옵니다. 너무 내려온 것 같으니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1분 뒤에 7779번에 전화를 걸어서 짧게 통화까지 하게 됩니다. 전화번호 7779번의 주인은 누구죠? 35세 박현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주소지는 파주로 확인이 됐고요. 피해자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곳도 파주였잖아요. 여성의 자료를 쭉 뽑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C사에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딱 나왔어요.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 실종 하루 전인 25일 밤 8시경에 처음 연락이 시작됐던 것이 확인됩니다.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사건 당일 오후 3시 51분 피해자의 차량이 파주
자동차 극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김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방향으로 용의 차량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15분쯤 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 김 씨는 자신의 차를 도로변에 이제 일단 주차해 놓고 옮겨 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차량이 어디론가 들어가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저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모텔이었습니다. 해당 무인 모텔은 호실별로 독립된 형태였습니다. 한 호실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완전히 외부랑 단절이 되고 비상계단 외에는 다른 출구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박현아의 모습이 다시 CCTV에 포착된 것은 다음 날 오전 11시 33분경이었습니다. 처음 모텔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옷을 입은 박 씨는 차를 끌고 모텔 밖으로 나갑니다. 박 씨는 모텔에서 나간 뒤 김 씨의 신용카드로 주유한 뒤 한 금은방으로 들어가요. 박 씨는 김 씨의 카드로 400만 원가량의 귀금속을 구매를 했습니다. 박 씨는 또 다른 금은방에 가서 2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처음 방문했던 금은방으로 다시 들어가 이번엔 220만 원어치 귀금속을 또 사려다가 실패합니다. 갑자기 고액 결제 승인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수상이 여긴 카드사에서 임시로 사용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약 18회에 걸쳐 2,200만 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합니다. 대부분 귀금속이었고요.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금액은 800여만 원 정도였습니다. 카드 주인한테 계속 승인 문자가 갈 텐데 지금 우리는 피해자 김 씨의 상황을 모르는 거잖아요. 박 씨는 8시간의 외출 끝에 다시 모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까지 객실 안에 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요. 옷이 바뀌었네. 편안하게 입는 그런 복장처럼 보여요. 이 박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비닐에 쌓인 여행용 가방을 꺼낸 뒤에 객실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5시간 뒤인 아침 7시 55분경 객실에서 가방을 끌고 나온 박 씨는 그걸 그대로 뒷좌석에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퇴실해 모텔을 빠져나가게 되죠. 참 가지고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가볍게 들어갔는데 나올 땐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에요. 모텔 객실이 범행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묵었던 214호 방을 감식을 했습니다. 2층 거실과 바닥, 벽이 온통 형광빛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냥 피바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 욕실 바닥 쪽 줄눈에는 살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빨리 잡아야죠, 범인이라면.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 박 씨의 주거지인 파주로 향하게 됩니다. 낮 12시경에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면서 본인이 맞냐 물었더니 맞다. 근데 형사님들이 여길 왜 오신 거냐 이러면서 아주 태연하게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체포와 동시에 박 씨의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뒷좌석 바닥에는 혈흔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차량에선 칼과 전기톱, 이삿짐 옮길 때 쓰는 수레 등이 발견됩니다. 피해자 시신은 찾았나요? 용의자를 압송하면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유실된 사체 행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가보니 파주의 한 농소로 그 인근 부분에 절단된 다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건가요? 메신저로 알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파주의 이 자동차 극장 앞에서 일단 만났는데 딱히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돌아가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망한 김 씨가 갑자기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다정하게 들어갔잖아요. 무서워서 김 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실로 들어갔는데 김 씨가 갑자기 옷을 벗고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박 씨는 칼을 꺼내서 김 씨를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칼은 그럼 어디서 난 거죠? 10년 전부터 가방에 넣고 다닌 호신용 칼을 꺼내 찔른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무섭다. 박 씨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요? 이 여성은요, 남성들과 조건 만남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피해자도 조건 만남으로 이 여성을 만났던 건가요? 맞습니다. 박 씨는 사건 전날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님 반가워요. 비도 오고 일요일인데 뭐 하고 계시나요?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 하기로 해요. 박 씨는 6개월 동안 90명이 넘는 남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중 적어도 26명 이상의 남성들과 조건 만남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요구한 성매소남 중 한 명으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팅 사이트를 통해 박 씨를 만난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피해자가 살해당한 바로 그 모텔이었더라고요. 박 씨는 계속 자신을 억지로 끌려간 터라 모텔 구조를 알지 못해 도망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네. 그 진술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던 거죠. 아니, 대체 왜 피해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건가요? 당시 그 박 씨는 신용불량자인데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할부금이 몇 달간 밀려서 연체된 상태였죠. 하지만 범행의 주 목적이 돈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헤어진 과거의 연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건 만남을 통해서 만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그가 매달 용돈을 주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박 씨는 사건 몇 달 전에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게 됩니다. 내 사랑, 우리 여보. 월요일은 우리 여보 뵙고 마이 달링 프로포즈 하시겠고 혼인 서약서 준비하세요. 마이 러브, 마이 달링. 프로포즈를 하라고 강요를 준비하시고요. 혼인서약서를 무슨 프로포즈 날 준비해. 여보, 오늘 못 가요. 돈이 준비가 안 돼서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 생각 없이 그냥 정말 그럼. 돈 주고 이렇게 논 건데. 지내려고 한 건데 얘는 진지하게 딱 거기서 마음을 발을 뺀 거야. 그치. 이 문자가 연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였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별 후 연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까지 이제 끊기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해요. 아마 이 경험으로 인한 감정이 범죄로 이어졌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적대감을 가졌던 상대는 과거의 연인인데 일종의 대리물을 설정해서 보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시인을 했지만요. 이후에는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골이죠. 심신미약을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질이 아주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고려돼서 징역 30년이 선고되게 됩니다.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훼손된 시신과 그 칼을 사진을 보여줬더니 웃더라고요. 계속 웃음이 나오니까 손으로 입을 가려요. 아직도 그 웃음소리가 제 머릿속에, 귓속에 생생히 들립니다.